허무하더라고요. 되게 돈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막상 월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벌 땐 3,000만 원 이렇게 벌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한심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술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신세 한탄하고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굉장히 괴롭게 살았었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삶이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요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요가가 운동의 개념보다는 좀 수행? 이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같이 명상 수행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똑같이 겪는 친구들, 20대 친구들이든 30대 친구들이든 내가 건강해졌던 과정들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제서야 돈 다음에 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숙소를 통해서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졌듯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메시지로 담고 나누고 같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요가하는 호텔, 배드라디오 도두봉 이렇게 호텔 창업을 하게 됐어요. 웰니스의 8가지 조각을 전하는 채널 8조각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제주에서 숙소를 하는데 이분을 모를 수가 없죠. 16만 인플루언서이자 배드라디오 도두봉 호텔의 창업자 그리고 현 에가토 대표 제주도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숙박 쪽에서 뭐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됐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포함하면 대략 한 16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냥 숙소만 운영을 했다면 좀 이슈가 되거나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망해간 호텔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웰리스라는 경험을 나누는 이런 좀 스토리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제주도에서 숙박업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주도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에가톳으로 이제 새롭게 오게 됐는데 에가톳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웰리스의 경험을 많이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을 질문이기도 한데 숙박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온 지 한 10년 차 됐어요. 처음에 왔던 건 2016년이에요. 2016년도에는 저는 서울에서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저의 그런 좀 평범함을 거부하는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함을 거부하기 위해 내가 어떤 특별한 커리어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했었고 그래 보였던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는 척, 좀 남들보다 잘 사는 척, 남들과는 다른 척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살던 집이 가세가 힘들어지면서 그런 좀 욕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그렇게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계속 세뇌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는 좀 자원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버티다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할 거면 이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 허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있어 보인 척을 한 거죠. 제주도 가서 살겠다. 그때 마침 또 제주도 이주 열풍이 불었었고 그 효리님 덕분에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제주도로 이주를 결정을 했어요. 2010년도 제주도 내려와서 그때도 좀 특별한 척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온 척 하러 왔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했고요. 서울에서의 커리어를 제주에서 살리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닥치는 대로 다 했었어요. 부동산 쪽 일도 많이 했었고 뭐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우연히 부동산에 눈을 좀 뜨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사람들이 별장으로 집을 많이 구매했던 시절이었고 그런 유휴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제주도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장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소유주들의 부탁에 의해서 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좀 부동산업 숙박업에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숙박업의 시초였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던 집의 2층, 한 층을 이렇게 농어촌 민박에 등록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펜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했었죠. 소길리에서 효리 씨네 집 근처. 그렇게 이제 숙박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저는 그런 겉멋, 허세, 이런 자본주의적인 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돈을 조금 벌고 나니까 제주 와서 그때 경기가 좋아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조금 벌었어요. 억울하게 조금 벌었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돈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막상 월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벌 땐 3,000만 원 이렇게 벌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무주의에 빠졌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뭐 굉장히 한심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입도 있고 하니까 매일 술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신세 한탄하고,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모르겠는데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굉장히 괴롭게 살았었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뭐 삶이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좀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요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도 운동은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웨이트나 뭐 크로스핏이나 이런 격렬한 운동을 좀 좋아했었는데 요가가 운동의 개념보다는 좀 수행 이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요가도 되게 운동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자세에 집착하고 보여주기 위한 시선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의 아내를 요가원에서 만나게 되고 같이 명상 수행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됐었어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똑같이 겪는 친구들, 20대 친구들이든 30대 친구들이든 그걸 보면서 내가 아내와 함께 건강해졌던 과정들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제서야 돈 다음에 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첫 창업 이후에 위탁 운영으로 확장을 하면서 뭐 한 30-40군데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내가 이걸 어떻게 돈 다음에 어떤 가치를 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숙소를 통해서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졌듯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메시지로 담고 나누고 같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요가하는 호텔, 배드라디오 도드복, 이렇게 호텔 창업을 하게 됐어요. 숙소라 생각하면 단순히 뷰 좋은 데 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가 있는 숙소가 엄청 색달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호텔을 고를 때 뭐 아고다나 트리타컴 이렇게 검색해서 그 근처에서 싼 데를 가다 보니까 아마 100% 다 요가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오실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가와 명상이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좀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요가하는 호텔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욕심은 있었으나 그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였고 조금 다르다면 요가하는 컨텐츠가 있다는 정도?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요가라는 것이 저한테 그런 계기가 됐던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 명상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좀 더 체계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뭐 국제인증 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좀 갖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알려주려는 욕심은 있었으나 점점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창업자가 어떤 의도를 100% 고객들한테 전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이다 라는 거를 수긍을 했었고, 우리는 그저 방아쇠로서, 그러니까 트리거로서 요가를 하면서 이어졌듯이 그냥 이 요가에서의 즐거움만 좀 전해주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요가로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존에 발행했던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한테 좀 더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거를 좀 깊게 파더라고요. 깊게 파시는 분들한테는 호텔에서 그 요가 콘텐츠 외적으로 어떤 뭐 다이닝 바, 우리 부큐레이션, 소셜 다이닝 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씩 2박 3일, 3박 4일로 하는 캠프라든지, 혹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통해서 그런 좀 접점이 생기면 그때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어떤 불안과 지금 이 시대에서 겪는 상실과 허무와 우울과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씩 좀 나누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요가하는 호텔로 브랜딩도 잘 되고 이번에 이제 매각까지 됐지만, 사실 2년 동안 2억의 어떤 적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적자의 그 기간을 또 버티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2년 동안 그런 적자인 상황에서 흑자 전환을 해내고 비성수기 때 최대 매출도 찍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매각까지 됐는지, 그것들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사실 좀 되게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자랑을 하는 시대인데 다들 성공파리를 할 때 혼자 실패파리를 한 거였으니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웠었고 첫 컨텐츠를 올릴 때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기억이. 아, 이거 올려도 되나? 빚이 얼마니 막 이런 내용들이었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컨텐츠인데 올려도 괜찮을까? 이걸로 과연 호텔이 잘 될까? 라는 의심이 없었다면은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작정 했던 건 아니었고 기존의 그 바이언존, 그러니까 매출방언 와인바 살리기를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게 아닌 과정을 판매하면서 팬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 인지는 있었고 큰 시도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유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팔로우 해주는 우리를 따라주는 팬들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근데 또 생각과 시도는 사실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그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공유했던 거, 우리가 호텔이 망해 있었다는 사실, 이런 호텔로 가고 싶다는 이상, 그리고 그 중간에서 겪는 위기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날 것들을 모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호텔의 컨셉을 기획하는 것부터 디지털 디톡스하는 컨셉도 실제 팔로워들과 함께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리뷰를 분석하고 이 리뷰에 뭐 침구류 얘기가 있어서 매트리스를 교체하는 과정들, 브랜드를 선정하는 과정들, 이 과정도 다 팬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도와주겠다는 브랜드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됐었어요. 근데 첫 번째 유의미한 건 어쨌든 그 과정,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 인해 생겼던 효과들이었죠. 그게 가장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게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이 프로세스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또 엄청 영세한 건 아니거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몇천 단위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유효했던 전략을 꼽아보면은 비용 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팬은 생겼지만 팬이 생겼다고 비용이 줄진 않거든요. 매출이 늘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호텔을 직영하게 되면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장부 항목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 봤던 거. 급여나 식대나 뭐 소모품 비용 하나하나 다 비교를 했고 항목이 많으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과지출이 나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항목을 다 통제를 했어요. 직원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좀 작별을 했고, 물론 좋게 얘기해서 했지만, 그래서 직접 청소도 다 하고, 직접 프론트 근무도 다 하면서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재료드 같은 것들도 그냥 담당자가 일할 때는 그냥 뭐 주문을 한다면 저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항목들을 많이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놀라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청소하는 체계라든지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그게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적자가 어느덧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하기까지는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효했던 전략은 프로세스, 이코노미, 과정을 공유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 사업장에서 비용 절감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각 파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준 우리 요가 파트를 담당하는 챈드라 쌤이라든지 그리고 파이언존을 담당해줬던 우리 담당자님이라든지 다 너무 자기 일처럼 본인의 소명처럼 각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줬고, 그 진정성에 끌려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공간에 와준 인플루언서들, 결국 매출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인플루언서들의 힘이 컸었어요. 우리가 예산이 딸리니까 사실 인플루언서들한테 좀 들어가는 큰 비용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자기 돈으로 와서 내 돈 내산으로 머물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하고 이렇게 해줬었어요. 또 그 인플루언서들의 팬이 저희가 추구하던 어떤 고객상과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파급력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됐죠. 그 영상을 보고 와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 사람들이 또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호텔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 때 얘기해 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근간이 명상이었고
그것들 지탱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유지하고 꾸준하게 그 기간을 버텼다고 하셨는데 명상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게 꾸준하게 지속되었던 것 같으세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 네가 미쳐있는 일을 해라,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돈을 쫓지 말아라 이런 인터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힘든 상황에 처해 보니 내가 그냥 돈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견딜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금방금방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빠져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진심을 다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좋을 때는 돈벌이 수단으로 좋지만 시장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제 삶을 바꿔줬고 저도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었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명상을 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물론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상태를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제 몸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체력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번아웃이든 뭔가 터졌을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 뭐가 망가지든지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가도 과로가 이어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했던 상황에서 이런 번아웃이나 우울증이나 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문제가 갑자기 스위치를 키듯이 팍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보내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내 몸이나 정신이나 내 마음이 나한테 계속 얘기해주는 신호들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도 있고 예전에는. 근데 그래도 명상을 하고 매일 또 이렇게 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과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버티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인지 MBSR 지도자 과정을 제일 힘든 시기에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 때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게 되셨던 것 같으세요? 되돌아보면 저 스스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명상을 전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명상을?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제 컨텐츠 오래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보다 그런 어떤 돈을 쫓았던 사람이고 속세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자본주의에서의 성공을 굉장히 꿈꿨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명상이라는 걸 전해도 될까? 그래서 스스로 그런 자격을 좀 갖추기 위해 그리고 내가 안에 알맹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자격이나 이런 검증,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고 결국에는 그 뭐 성공도 사실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거는 좀 지금 되돌아보면 스스로의 어떤 검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국제 인증 지도자 자격을 얻고 나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면서 차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이렇게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 깊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을 갑자기 딱 갖는다고 그 수업의 퀄리티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참 중요하다. 자격보다도. 근데 우리는 그런 보여지는 자격이나 이런 걸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프로필 작성에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자격보다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짬바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짬바.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나누고 이 사람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명상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명상이 뭔가요? 명상이요? 저는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는 너무 세속적인 말인데 성공을 하기 위해 명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성공을 하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명상을 했었어요. 우리가 좀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그것들에 대한 장애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나 상사나 주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명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도구였었거든요.
근데 또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러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대부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명상을 찾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명상은 뭐다라고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은 뭐 깨달음이다, 뭐를 하기 위한 뭐 수단이다 라는, 명상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감정의 통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힘.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좀 어떤 의미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네. 이게 여기 위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평소에 잘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어쩌다 얘를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컵이네 혹은 텀블러네 라고 판단평가를 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비단 컵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우리의 감정들, 내가 뭐 화가 난 상태라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든지 바쁘게 움직이는 어떤 분주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컵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 뿐이지 어떤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와 질감과 소재인 거거든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과 힘과 그런 스킬이 생기면 나의 감정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 화가 났다. 그럼 그 감정에 빠져서 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를 점점 키워나갔던 것 같거든요. 혹은 이 화를 수그러뜨리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그냥 나라는 사람 안에 그런 감정이라는 사건이 생겼구나 라고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랑 겹치지만 지금 내가 건강한 상태, 그리고 뭐 번아웃이 온 상태 혹은 우울이나 이런 공황이 온 상태로 가기 전에 이 상태들을 내가 인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신호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고, 뭐 양치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뭐 이 각도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양치를 해야지 라고 인지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요즘에는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릴스를 보면서 먹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술을 먹는 게 자동화된 사람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쇼츠 릴스를 한두 시간 보다가 잠드는 게 자동화된 사람도 있고, 근데 명상을 하면서는 모든 그 순간에 좀 존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뭐다라고 했을 때 좀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객관적인 시선이 생긴다.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면 그를 통해 나를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명상이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좀 이러고 있는다라든지 뭐 폭포수 맞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지 이 명상인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좀 캐주얼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있죠. 요즘에는 사실 뭐 관심만 있으면 조금만 검색하면 너무 좋은 가이드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명상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100%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 아, 좀 배고프네? 점심 뭐 먹지? 혹은 아, 이번 달 카드값 얼만데 잔고가 좀 부족하네?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명상이나 알아차림의 핵심은 그냥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생각이 미래를 걱정하고 어제 있던 과거를 후회하면 그때부터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언제라도 명상 상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저도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명상을 하러 갔을 때 그런 명상이 주는 약간은 종교적인 그런 이미지가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종교가 없지만 또 원래는 크리스찬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약간 불교라는 인식도 있고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살아가던 방식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정신없이 머리가 미래도 갔다가 과거도 갔다가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완전히 나의 존재가 여기에 100%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10%에서 20% 미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은 정처 없이 떠돌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일 생각하고 계속 이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재로 가져오는 우리가 원시시대 때처럼 오로지 지금을 살아보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감각을 이용하면 쉬워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혹은 청각, 혹은 후각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호흡이 가장 처음에 쉽게 해볼 수 있는 좀 알아차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을 활용하게 되면 시각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시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컵이네, 옷이네 이런 것처럼 처음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감각들, 호흡을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숨을 마실 때 느껴지는 코끝에서의 온도라든지 그 감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은 좀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이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위를 집중해서 하잖아요. 고립을 시켜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아차림이나 명상을 할 때도 한 가지부터 호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좋지만 시작은 호흡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바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명상의 그 감각, 어떤 짧은 리딩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 듣는 분들이 너무 지루할까봐 짧게 약식으로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눈을 한번 다 감아볼게요. 그냥 이거는 더 많은 정보를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눈을 감을 때도 자동적으로 감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감겠다는 의지와 함께 감는 거예요. 감고 평소보다 조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한번 숫자를 세어봐도 좋아요.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내쉴 때도 똑같이 라벨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시선이 불안하다면 코끝이나 미간으로 시선을 둬도 좋아요. 눈을 감은 상태로. 그리고 다시 호흡합니다. 그리고 내가 등대가 된 것처럼 500원짜리 밝은 불빛을 비춘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코끝을 주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코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따뜻한 느낌, 이런 감각들을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상태가 돼야지, 어떤 마음에 도달해야지 라는 목적성은 내려놓고 그대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는 게 편해졌다면 조금 주의를 이동해서 목구멍 깊숙이까지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콧구멍 아주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관찰해 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음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각자 편한 속도에 맞춰서 가슴 깊이 호흡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의 움직임이 어떤지 관찰해 볼게요. 숨을 내쉴 때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 그리고 가능한 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서 복부로 움직이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숨을 내쉴 때 배가 수축되는 느낌. 대략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각자 이제 호흡에 맞춰서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요. 좀 어떠세요? 신기해요. 어떤 게요? 아까랑 같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호텔에 오시면 이런 명상 모임을 하는데 이런 체험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뭐 10분 내지 뭐 20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바쁠 때 잠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여유를 못 내잖아요. 뭘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10분, 20분 앉아서 조금 호흡해본다고 아무 일도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매일 10분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 마음에 엄청 힘이 생겨요. 어떤 바라보는 힘. 우리가 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이제는 요가하는 호텔이 에가서스로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상을 처음 했을 때도 거기서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고, 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잘 살기 위한 거고, 이 잘 사는 거를 정의해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넓어지는 기분, 그게 엄청난 행복감이거든요. 기쁨이자 행복이거든요. 그거를 여기 와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돈도 그로 인해 벌어야 사업은 영속이 되겠지만, 그런 사랑의 원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음식과 요가는 수단일 뿐이다. 결국에는 그 감정, 이걸 좀 만들고 싶어요. 벌써 우리 조단계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또 못했던 말이 있으면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터뷰를 하게 됐지만, 인터뷰를 하다 보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많이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복합적인 웰리스에서 아마 각각 뽑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각자 내가 보는 시선에 의해 세상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내가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은 의식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의식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근데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아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은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목매고 있는 것들,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진짜 먼지만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나를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좀 상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해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팟캐스트 두 번째 게스트 제주도권님이랑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인터뷰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